어서 오십시오. Welcome. How are you? Good. Happy to see you and Thank you. Let me introduce you my team. This is our finance 재무장관입니다. 우리가 G7 캐나다 회의 때 만났었는데 그때 우리 대통령께서 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영상이 대한민국에 매우 유명합니다. 저는 프랑스와 대한민국은 특별한 관계인데 오늘 이렇게 회담을 계기로 정말 특별한 관계로 더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한국 프랑스 수교 140년인데 아주 특별한 날이기도 해이기도 하니까 대통령께서 이번 9월에 방한하려다가 못하셨는데 내년에 꼭 방한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국빈으로 아주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관계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격상하고 이런 문화 분야든 경제 분야든 안보 분야든 첨단 기술이든 이런 각 분야에서 협력을 좀 더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이 남침으로 위기를 겪고 있을 때 파병을 해서 대한민국 지원의 중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한 프랑스 반갑습니다. It is very great to meet you because we believe in great France. Thank you, Mr. President. Thank you for your words and thank you for your invitation. 대통령님의 따뜻한 말씀과 초청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Indeed, during the G7 we had the opportunity to exchange and I think it's great to have the opportunity now to take the time for a meeting. And I do confirm that I will schedule a visit to your country for 2026 and as well to celebrate this birthday of our diplomatic relation, but as well to see on the different topics from defense and security to artificial intelligence, quantum, space, renewable energies and nuclear, and I mean so many issues on which we have cooperation. And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clear commitments as well on the international side. And when we speak about Ukraine, when we speak about critical issue for us, you've always been extremely clear and extremely consistent. So this is a great opportunity to prepare this visit, and I'm very excited with this idea to come to visit you and deploy this common agenda.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I will wait for you in Seoul. 외교 무대에서 우리의 목소리 과연 제대로 전달되고 있을까요? 누구에게는 당당한 파트너로 또 누구에게는 조언을 구하는 학생으로 최근 전해진 소식에서 드러난 대한민국 외교의 두 얼굴, 오늘 그 이면을 한번 집중적으로 펼쳐보겠습니다. 네, 이번 분석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프랑스를 상대로는 우리의 국익과 비전을 당당하게 제시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걸 논했는데 독일 앞에서는 분단 극복에 숨겨놓은 노하우를 알려달라면서 한 수 배우려는 자세를 취했다는 거죠. 와, 이 극명한 온도 차이,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와의 대화부터 시작해보죠. 시작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과거에 그 G7 정상회의 때 옆자리에 앉지 못했던 얘기를 그걸 유머러스하게 언급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엔 그냥 분위기 좀 부드럽게 하려는 농담인가 했는데 이게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요. 단순한 농담 이상입니다. 외교 무대에서 유머라는 게 종종 가장 날카로운 메시지가 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땐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격에 없이 농담할 수 있는 사이가 됐다. 이런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이건 뭐 단순히 친분을 과시하는 걸 넘어서서 양국 관계의 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걸 대화 시작 1분 만에 딱 각인시키는 아주 세련된 방식이죠. 와,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졌을 때나 가능한 유머라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판을 딱 깔고 들어갔군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제안을 던집니다. 바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건데요. 사실 전략적 파트너십 이런 말이 외교에서는 너무 자주 쓰여서 그냥 수사처럼 들릴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좀 흔하게 쓰이죠. 이번 제안이 과거의 다른 파트너십 선언이랑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핵심은 누가 제안했고 무엇을 담았느냐에 있어요. 이번엔 우리가 먼저 아주 구체적인 미래 청사지를 제시했다는 게 다릅니다. 아, 우리가 먼저? 네. 기존의 문화, 경제협력 이걸 넘어서서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 같은 그러니까 미래 산업의 헤게모니를 함께 쥐고 가자는 제안이었어요. 와, 판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이건 프랑스의 강점과 우리의 강점이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계산하고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프랑스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판을 짤 테니 함께 주역이 됩시다 라고 제안을 한 거죠. 아, 단순히 친하게 지내자가 아니라 이런 미래 사업을 같이 합시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들고 간 거군요. 그러고 보니까 내년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해서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요청하고 과거 6.25 전쟁 파병에 대한 감사나 프랑스 대혁명이 한국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 같은 역사적인 연결고리도 강조하더라고요. 이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개선된 행보라고 봐야겠죠? 당연합니다. 외교 관계에서 미래를 약속하려면 과거의 서사가 튼튼해야 하거든요. 아, 과거의 서사. 우리는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피를 나누고 가치를 공유한 사이다. 이 점을 상기시키는 거죠. 6.25 파병은 안보 공동체로서의 역사를, 프랑스 대혁명은 민주주의 가치 동맹으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기반 위에서 그러니 이제 AI와 양자 기술의 미래도 함께 열자고 말하면 그 제안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한 서사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의 제안에 프랑스 측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의 명확한 입장에 감사를 표했다. 이 대목이 인상 깊었어요. 이거 그냥 의례적인 칭찬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가지는 영향력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처럼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규칙 제정자 그룹의 일원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와, 그리고 바로 이 신뢰를 바탕으로 오늘 대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 프랑스 정상이 우리에게 중국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어떤가? 이렇게 물었다는 사실. 아니, 유럽의 맹주이자 세계 외교의 중심인 프랑스가 왜 우리에게 중국에 대한 견해를 묻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프랑스가 그냥 한국이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지정학적 전문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로서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짜고 싶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수천 년간 부대끼면서 그들의 생리를 가장 잘 아는 나라가 바로 우리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 잘 알죠. 미국의 시각도 일본의 시각도 아닌 중국의 부상을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날 것 그대로의 분석과 통찰, 이게 필요했던 겁니다. 와, 이건 우리의 분석이 유럽 전체의 대중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정말 기념비적인 질문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낸 리포트를 참고하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 자체를 알고 싶어 했다는 거죠. 이야, 우리가 더 이상 남의 의견을 듣고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곧 세계 중요한 전략 정보가 되는 위치에 올랐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정말 가슴 벅찬 순간인데요. 네, 수십 년간 우리는 워싱턴과 베이징의 생각을 읽으려고 노력해왔는데 이제 파리가 우리의 생각을 물어온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꿔왔던 국격에 걸머진 외교의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랑스와의 대화에서는 세계 무대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우리의 위상을 마음껏 확인했습니다. 네, 세계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역할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숙제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프랑스의 질문이 보여주듯 세계는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생각과 해법을 듣고 싶어 하죠. 이제 우리 스스로가 그 기대를 인지하고 우리 자신을 정답을 찾는 학생이 아닌 해법을 만드는 주체로 인식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자신감 넘치던 분위기가 독일과의 대화로 넘어가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완전히 증발해 버립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나라가 외교를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정말 180도 달라지죠.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독일이 먼저 간 길이 있기에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한다. 이 말을 서두에 꺼냅니다. 배우려는 자세 자체는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분단 극복과 통일이라는 주제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배움을 넘어 모방으로, 참고를 넘어 정답 찾기로 급격하게 기울어집니다. 사실 저도 그 지점에서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됐습니다. 물론 독일의 통일 경험, 이거 인류사의 위대한 성취고 당연히 우리가 연구해야 할 대상이죠. 그런데 혹시 겸손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의 주체적인 고민을 너무 쉽게 내려놓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쉬움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표현이 바로 혹시 숨겨놓은 노하우가 있으면 꼭 알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 노하우. 네. 이 말 속에는 통일에는 모범 답안이 있고 독일은 그 답안지를 가진 선배다. 이런 인식이 깊게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고유한 과제인 통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만의 해법을 모색하고 독일의 경험을 참고자료 삼아서 토론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마치 족집게 과외를 받으려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죠. 듣고 보니 노하우라는 단어 선택이 참 아쉽게 느껴지네요. 마치 무슨 기업의 성공 비결처럼 몇 가지 비법만 전수받으면 우리도 똑같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니까요. 이 요청에 대한 독일 측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비밀은 없습니다. 아주 짧고 간결한 대답이었습니다. 비밀은 없다? 네. 물론 외교적 수사로 별 말씀을요 정도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면에 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경험은 당신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비밀 공식 같은 게 아니다. 라는 완곡하지만 단호한 선긋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에겐 비법이랄 게 없고 설령 있다 해도 그건 당신들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전 종식이라는 거대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동독 주민들의 평화적 저항과 서독의 경제력이 맞물려서 이뤄낸 게 독일 통일입니다. 지금의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북한이라는 체제의 특수성, 핵 문제,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까지 독일의 사례와는 변수의 차원이 다릅니다. 독일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결국 비밀은 없다는 말은 당신들의 문제를 당신들이 풀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을 외교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대비입니다. 프랑스는 우리의 고유한 시각을 궁금해했는데 우리는 독일에 가서는 보편적인 정답을 구하려고 했던 셈이네요. 정작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고유성을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K컬처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나라의 위상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두 대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아픈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미래 기술과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그토록 당당하게 우리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가장 숙명적인 과제인 통일 문제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남의 성공 사례 뒤에 숨으려고 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의 국력은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는데 우리의 정신적인 자세, 일종의 외교적 자의식이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는 G20를 계기로 드러난 대한민국 외교의 두 얼굴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프랑스를 대할 때처럼 우리의 힘과 위상에 걸맞게 국제 질서를 함께 설계하는 건축가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독일 학교에서처럼 과거의 성공 사례에 기대어서 정답을 구하는 모범생으로 남을 것인가? 이 두 가지 모습은 단순한 태도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국가가 될 것인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입니다.